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민주당 김영남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과 함께하는 두 분의 정치적 만남 추구 정만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부터 볼까요? 거북이. 금거북이. 금거북이. 그냥 거북이가 아닙니다. 금거북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새로운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이배용. 누군지 몰랐어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고 그 조찬기도회라는 거 거기 이제 부회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저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 골든 터틀인가요 이거? 예, 요거를 줬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측 압수수색하다가 이 금거북이가 나왔는데 요거를 이제 거북이도 이제 큰 거는 이제 그게 보증서가 있잖아요. 네. 그걸 추적하다 보니까 어디서 나왔냐? 이배용 씨로부터 나온 거다. 그래서 이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요거 압수수색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면은 언론에서는 좀 또 다른 매관매직 의혹이다. 이렇게 기사를 쓰더라고요, 의원님.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가 없이는 인사가 안 됐던 거예요. 그게 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주든 뭐 금을 주든 예. 그 어떤 그 대가를 주지 않으면 인사가 안 이루어지는 뭐 그게 소문이 다 났던 거죠. 소문이 줘야 예. 된다. 예. 그리고 이배용 위원장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교육위원장 이거보다는 이 양반이 이화여대 총장을 하셨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대 총장 출신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교육계 원로이기도 하고. 예. 근데 이런 분도 뭘 안 집어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워주면 안 된다. 자, 일단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김 여사 가족 일가가 운영하는 그 남양주의 요양원 있잖아요. 요양원 네. 남양 그거를 압수수색하다가 금고가 나왔는데 이 금고에서 안에서 나왔답니다. 근데 그 금고는 김건희 여사 남동생 오빠가 아니라 남동생 이름 처음 나왔어요. 김진한 씨라고 합니다. 김진우는 오빠고 오빠. 김진우, 김건희, 김진한 이렇게 이게 3남매인 거죠. 남동생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고에서 발견됐다는데 일단 10돈이랍니다. 10돈은 현재 시세로 한 650에서 700만 원 정도 된대요. 요게 뭐 국가교육위원장을 임명하는 데 대한 사전 또는 사후 대가인지 아니면 뭐 추석 선물인지 설 선물인지 그냥 준 건지는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금거북이는 이배용 씨로부터 나온 거는 맞다. 요까지는 확인한 거예요. 이거 자꾸 나오면 국민의힘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당혹스럽죠. 매관매직 얘기까지 나오는데. 당혹스럽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매관매직으로 연결시키기는 좀 아직까지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왜요? 제가 이배용 위원장을 좀 알지만 이제 아세요? 저도 그 윤석열 웬만한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다 잘 알죠. 그래서 이배용 위원장은 이대 총장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역할을 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서원 6개를 유네스코로 지정받을 때도 담당 그 어떤 위원장 역할도 하셨고 또 대선 국면에서 초기부터 이제 하셔서 교육 관련된 윤석열 어떤 당시 캠프에 많은 또 역할을 좀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뭐 교육부 장관 혹은 뭐 국가교육위원장이다 이렇게 항상 또 거명이 좀 됐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지금 매관매직으로 아직까지 연결시키기는 좀 성급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가조찬기도회 이게 부회장이라거든요. 자, 여기서 질문. 국가조찬기도회가 누가 회장일까요? 그 서희건설 그쵸. 이봉관 회장이 회장이잖아요. 회장은 반클리프 앞에. 그다음에 부회장은 금거북이.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서 다 이제 나온 거예요. 이 국가조찬기도회라는 모임이 원래 어떤 모임이에요? 정치권에 가끔 보면은 거기서 뭐 유력 정치 인사들이 조찬에 참석했다 이런 기사들 제가 본 것 같긴 한데. 저도 그 멤버였고. 그러세요? 여야를 떠나서 그리고 국가의 뭐 정치계, 경제계, 각 사회단체 어떤 지도자급으로 구성된 크리스찬의 어떤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제 기억으로는 뭐 2차례 내지는 한 3차례 정도 대규모 조찬 기대회를 하죠. 기도회.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이제 대통령도 이제 참석할 때가 많고 예. 특히 이제 치열할 때가 대선이라든지 선거를 앞두고는 아주 뭐 치열한데 그래서 이제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을 통상적으로 경제인들이 많이 좀 맡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또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이 메건 매직 관련된 거? 숱하게 나오겠죠. 숱하게? 예. 근데 그 어디까지 파헤칠 수 있느냐의 문제지. 예. 사실은 시간과 증거 확보의 문제만 남는 거지. 예. 그게 사실은 그 관련 부분 수사 얼마 안 했는데도 벌써 예.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두 자리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더 있었을 거다. 그 통상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를 보통 한 3,000개 정도로 잡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각종 공기한 예, 공기업 예. 사장 자리나 예. 뭐 사실상 정부에서 움직이는 예. 자리들이 워낙 많잖아요. 예. 그 밑에 급은 뭐 대통령이 직접 신경 안 예. 챙기는 자리라고 치고 중요 자리만 대략 한 3,000개 정도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자리에 인사를 김건희 씨가 주로 했겠죠.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특검이 계속 이제 굴러가면서 또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면서 계속 나올 테니까 나온다면 보도록 하겠고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자, 5가지 질문을 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청래 대표가 페이스북에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쓴 저 질문인데 1. 윤석열이 돌아와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홍 의원님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질문이 나갈 거니까. 1. 윤석열이 돌아와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도 하라는 것인가? 2. 윤석열에 대한 탄핵도 잘못이고 윤석열에 대한 헌재 파면도 잘못이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은 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3. 그럼 노상원 수첩은? 4. 노상원 수첩에 빼곡히 적힌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살인계획도 잘한 짓이고 노상원 수첩에 적힌 사람들은 죽였어야 마땅한가? 5. 노상원 수첩에 찬성하는가? 요거 올렸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장동혁 대표가 빵 터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느 부분에서 빵 터진 걸로 보고 계세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빵 터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형식적인 면입니다. 왜 이 정청래 지금 대표가 이 글을 썼느냐. 사실은 본인이 악수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겠다. 사람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여야 협치를 완전히 이제 포기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였는데 지금 해군 시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정청래 대표 본인은 물론이고 민주당 더 나가서는 이재명 정권에도 굉장히 좀 부담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걸 답해야지 이제 악수를 하고 만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형식적인 면에서 굉장히 일단 먼저 우습죠. 또 두 번째는 이 질문 중에서 저는 노상원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게 세 가지나 있지 않습니까? 그 노상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2018년도에 정보사령관으로 이미 퇴임을 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노상원 수첩이 현역 정보사령관이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뭐 이렇게 수첩에 적었다. 뭐 그러면은 또 뭐 모르겠는데 완전히 이제 뭐 퇴임한 지 7년도 지난 사람이 수첩에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마치 그것을 사실인 양 진리인 양 전제로 깔고 여기서 답하지 않으면 안 만나겠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망상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이야기를 그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한 건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빵 터졌다 이런 어떤 위트 있는 답변이 오히려 정청래 대표를 지금 확 어떻게 보면 입장을 곤란하게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장동혁 대표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공식 논평 보면은 야 이거 만나서 물어보지 왜 SNS에 올리는 저희가 뭐냐. 지지층 눈치 보느라고 악수도 못한다. 찐 하남자다. 뭐 이렇게 논평했던데요. 여기에 왜곡과 망상이 어느 부분이 있나요? 사실은 장동혁 이제 대표입니다만 전당대회 그 선거운동 기간에 했던 발언을 쭉 살펴보면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윤 어게인 아니에요. 사실은 헌재의 그 파면 결정도 잘못됐다는 취지고 정상적인 여야 대표간이라면 이렇게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공개 질문을 안 하겠죠. 하지만 이거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게 장동혁 대표 뭐 본심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 하지만 공개적으로 했던 발언을 보면 이건 완전 비상식이란 말이에요.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상적이어야 만나서 대화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어야 사람이지. 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발언만 놓고 보면.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소셜 미디어에 글이 올라올 수 있는 거고. 예. 제가 보기엔 장동혁 대표 뭐 선거 때는 표를 얻기 위해서 강성 당원들의 표를 얻어서 당선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대표가 됐으니까 임기 2년을 보장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상으로 좀 돌아와야 돼요. 전당대회 끝났으면. 그러면 정말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던 거냐. 예. 그리고 그게 내란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지 그리고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헌재의 그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입장은 여기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던진 질문 중에서 1번, 2번에 해당하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은 언론사에서 인터뷰할 때도 많이 묻잖아요. 저도 장동혁 대표 후보 시절에 물을 때 비상기업에 대한 입장, 윤핵에 대한 입장 물었어요. 근데 요 5가지 질문에 왜 갑자기 노상원 수첩 얘기 이렇게 많을까요? 사실은 비상계엄의 기획자 내지는 설계자가 사실상 노상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노상원 수첩의 내용이 아주 뭐 황당무계하지만 아주 또 자극적인 어떤 그런 어떤 거니까 그 내용을 아주 3가지나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장동혁 후보 입장에는 빵 터졌다 이런 어떤 표현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질문을 페이스북에 한다는 자체가 정청래 의원의 입장이 아주 지금 이제 곤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두 분 다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눈을 왜 피하십니까? 저 김문수 후보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죠? 의원님? 맞죠? 김문수 후보가 될 거라고 그러셨죠? 저는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아주 예측가 힘들다고 이야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 쪽으로 좀 거셨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장동혁 후보가 이겼어요. 뭐 예상을 뒤엎고 이겼다. 뭐 이렇게 평가해도 무방하죠. 많은 언론들이나 저 정치평론가들아 의원들이 이제 그래도 전직 대선 후보인데 김문수 후보가 이기겠지라고 평가를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장면 어디입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공이 크죠. 그래요? 그 최악차 그거요? 예. 아니 그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도와줘야지.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해달라는 취재 그 메시지였던 거잖아요. 결국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김문수 후보를 차악이라고 표현하면서 뽑아달라고 그러면 당원들이 그 뽑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너무 미숙했던 거지. 아예 안 들어가든지 확 들어가든지 어중간하게 도와주려면 화끈하게 도와주든지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뭐 최악과 차악으로 구분하면서 도와주려면 그게 김문수 후보도 만약에 당선됐더라도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요거 찾았다. 김영남 전 의원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냐면 김문수 후보가 쉽게 이겨야 하는 전대인데 장동혁 후보가 치고 올라와서 골든크로스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러면 뭐 맞췄다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 간 거고. 사실은 당연히 김문수 후보가 이겨야 되는 전대예요. 그러니까 대선을 본 후보로 치르고 다음에 치러지는 자기 당의 소속 정당의 전당대회에 나가서 떨어진 사람이 최초예요 이번에. 그렇죠. 자, 홍석준 전 의원은 지난주 예측 김문수, 장동혁, 안철수, 조경태 순으로 득표할 것 같다. 다 틀렸는데 지금. 결선 예측 어려울 것 같다. 김문수 후보가 유리한 것은 한동훈, 이준석 안고 가겠다고 한 점. 장동혁 후보가 유리한 것은 그래서 강성 지지층이 장 후보에게 갈 수 있다는 점. 본인의 예측과 결과가 좀 달랐어요. 근데 결선 예측 맞았잖아요. 아니 근데 원래 이 4명 순서는 지금 보면 장동혁, 김문수, 조경태, 안철수 순으로 됐잖아요. 근데 중요한 결선 예측이니까. 근데 저는 조금 전에 우리 김영남 의원이 한 저 포인트도 좀 중요하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치열하게 붙으면 누가 유리하냐? 예.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2021년도 이준석 후보 그때 이겼고, 예. 그 다음에 또 작년에 한동훈,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장동민 후보가 이긴 중요한 이유 중에 치열하게 붙으면 어쨌든 당을 좀 바꿔야 된다, 일신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젊은 후보가 좀 유리한 어떤 입지에 있는 게 우리 당에 어떻게 보면 좀 전대에 어떻게 보면 좀 과거의 어떤 역사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비슷하면 연소자 우대 뭐 이건가요? 조금이라도 이제 좀 젊은 리더십? 사람이 어떤 새롭게 바꿔야 된다. 이런 게 당원과 지지층 사이에 깔린 어떤 큰 어떤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아니 뭐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장동혁 후보가 유리하다고 전망하시는 사람 분들의 논거들 중에 아마 비슷하면 젊고 좀 새로운 인물로 갈 수도 있다. 당원들이 그렇게 전망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쨌든 그렇게 됐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뽑혔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과거 옷을 벗겠다. 이런 표현을 한 적 있어요. 이거 과거 옷이란 게 뭐 얘기하는 겁니까? 과거 얘기 안 하고 뭐 미래로 가겠다. 이게 뭐 얼핏 보면 좋아 보이기도 한데 또 뭐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뭐 당장 1차적으로 해석이 될 만한 것은 이제 탄핵을 둘러싼 당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견 뭐 그런 것들인데 사실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매몰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옷들을 벗고 결국은 이제 이재명 정권을 견제를 하고 국민에게 더 다가가서 당의 어떤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어떤 미래의 어떤 모습으로 나가자. 뭐 지극히 원론적이지만 또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것을 묻기보다는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원칙 있는 통합. 이런 어떤 기준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가느냐 하는 것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좌우된다고 보겠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장동혁 후 전망 좀 해주세요. 객관적으로. 과거의 옷을 벗으려면 과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야 돼요. 그걸 못해요. 앞으로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왜요? 장동혁 후보는 국회 입성 지금 3년 된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당대표가 됐어요. 누구 덕분에 됐겠어요? 사실은 친윤 등에 업혀서 된 거예요. 장동혁 후보가 뭐 전국적 인지도가 나오는 정치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친윤 세력의 등에 업혀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대표로서 어떤 발언이나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데서도 지극히 제한적일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단절을 못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 되면 좋겠다. 어제 연찬 얘기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맨 앞에서 싸우겠다. 싸운다는 얘기는 이제 후보 때도 많이 하고 당대표가 돼서도 이제 첫 일성부터 계속 이 얘기인데 이 방향 설정이 맞아요? 야당이니까 뭐 대여 투쟁이 중요하긴 한데. 저는 뭐 그 방향으로 밖에 지금 현재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전통적으로 뭐 야당이기 때문에 싸워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상황도 있지만 지금은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소수석으로서 특히 민주당이 뭐 노란봉투법부터 필요해서 뭐 방송사법 막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국회에서 싸우긴 싸우지만 좀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또 3대 특검을 앞세워서 뭐 위헌 정당하면서 당을 지금 존립 자체를 없애겠다고 덤비고 있는 지금 이재명 정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싸울 수밖에는 없죠. 그런데 이제 이겨요 싸우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싸우느냐 그리고 그 싸움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획득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국민들은 지지를 획득하는 방법이 결국은 잘못된 정책 잘못된 입법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득 호소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의 어떤 지지를 얻는 어떤 방안이 되는 거죠. 이 내부 문제가 복잡하니까 칼을 외부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혹시? 뭐 그런 측면이 전혀 또 없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 그 당면한 문제들이 이재명 정권의 합리적인 견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전환길 씨가 지금 신났어요 지금. 내가 장동혁 후보 찍었더니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파문시켰더니 장동혁 후보가 됐거든요. 전환길을 품는 자가 지자체장도 되고 대통령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동의하세요? 그러면 뭐 제2의 명태균이 되겠다는 얘기네. 결국에. 그래요? 명태균보다 더 센
예. 뭐 좋게 얘기하면 정치 컨설턴트 아니면 브로커가 되겠다는 것인데 예. 전한길 씨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딱 지금 국힘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저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제1야당으로서 그리고 과거에 오랜 기간 집권했던 그리고 그 뭐랄까요? 사실은 훨씬 집권했던 기간이 길잖아요. 그리고 산업화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여한 바가 많았던 정당이 최근에 완전히 쪼그라져 들어갔고 수준이 딱 전환기 씨 수준까지 떨어진 거죠. 지금. 전환기 씨 요 멘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나한테 잘 보여야 지자체장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 공천도 받는다. 뭐 저는 뭐 과장된 표현이다. 그러나 전한길 씨 또 영향력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한길 씨의 어떤 생각 자체가 또 국민의힘 어떤 수준이다 이렇게 또 말하는 것도 이제 말이 되지 않고 어쨌든 전한길 씨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전한길 씨만이 아니라 지금 그 생태가 굉장히 맡긴 게 과거 공중파보다는 유튜브에 있던 영향력이 굉장히 세졌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여야 똑같다고 봅니다. 좋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도 지난번 당대표 경선에서 김어준 씨의 어떤 영향력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유튜브의 어떤 영향력이 갈수록 지금 이제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한국 정치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정치적 만남 추구 정만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